쾅하는 육중한 굉음과 함께 대문이 닫히자 세상은 순식간에 정막 속에 잠겨버렸고 그 소리는 마치 서씨의 가슴 한복판을 내리치는 도끼질처럼 날카롭고 잔인하게 울려 퍼져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섣달 금음의 밤공기는 살을 애는 듯 차가웠지만 서씨는 자신이 지금 추위를 느끼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정신이 아득해져 멍하니 닫힌 문만 바라보았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녀가 안주인으로서 호령하던 김진사 댁의 소슬대문은 이제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성벽이 되어 그녀를 거부하고 있었으며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조차 그녀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온기였다. 신발조차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쫓겨난 그녀의 하얀 버선발 위로 무심한 눈송이가 내려앉아 순식간에 녹아내리며 붉은 핏물과 섞여 얼룩을 만들어내고 있었으나 서씨는 발끝의 고통보다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억울함과 비통함의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10년 그래 꼬박 10년이라는 세월을 이 집 귀신이 되겠다 맹세하며 뼈가 부서져라 일해왔건만 돌아온 것은 칠거지약이라는 멍해와 이토록 처참한 내침뿐이었다. 여미야, 네가 이 집에 들어와 해준 것이 무엇이냐? 쌀 한 톨을 보태었느냐? 아니면 대를 이을 고추 하나를 달아주었느냐? 그저 밥만 축내는 식충이와 다를 바가 무엇이란 말이냐? 시어머니의 앙칼진 목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쟁쟁하게 남아 서씨의 고막을 찢어발기는 듯했다. 안방 아랫목에 앉아 곰방대를 두드리며 매몰차게 내뱉던 그 목소리에는 며느리에 대한 일말의 연민이나 지난 세월의 정 따위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었고 오로지 대가 끊길지도 모른다는 맹목적인 공포와 탐욕만이 번들거리고 있었다. 서씨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아랫배를 무의식적으로 감싸 쥐었는데 비록 아이는 품지 못했으나 그 배는 이 집안의 곡간을 채우고 제사를 받드느라 굶주림과 속병으로 이미 쭈글쭈글해진 지 오래였다. 그녀가 시집올 때 가져왔던 비단 이불이며 폐물들은 이미 시댁의 빚을 갚는 데 다 들어갔고 친정에서 배운 장담근은 솜씨로 김씨 가문의 장맛을 천하제일로 만들어 놓았건만 그 모든 공로는 아들 못 낳는 죄 하나 앞에 먼지처럼 흩어지고 말았다. 하늘이 무심하다. 원망을 하려다가도 당장 얼어 죽을 것 같은 한기가 몰려오자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리며 대문 앞을 서성거렸다. 대문 안쪽에서는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들려오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첩실로 들어온 월향의 간드러진 웃음소리와 그녀의 비위를 맞추는 하인들의 비굴한 목소리들이 뒤섞인 소리였다. 아이고, 우리 작은 마님 몸도 무거우신데 찬바람 쐬시면 큰일 납니다요. 얼른 안으로 드시지요. 대감마님께서 기다리십니다. 하인들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서씨의 심장에 꽂혔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서씨 앞에서 조신한 척 고개를 숙이고 형님 하며 알랑거리던 월향이었다. 기생 출신이라는 천한 신분을 감추고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자마자 본색을 드러내어 시어머니를 구워 삼고 남편의 혼을 쏙 빼놓더니 급기야는 안주인 행세를 하며 서씨를 내쫓는데 앞장섰던 요물이었다. 서씨는 입술을 꽉 깨물어 피가 배어나올 지경이 되었는데 월향이 부른 그 배가 정말 김씨 가문의 씨앗인지 아니면 어디서 굴러먹다 생긴 것인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으나 시어머니와 남편은 이미 콩깍지가 씌어 아무런 말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들이 희희낙낙하며 축배를 들고 있을 이 시간 정작 이 집안을 지켜온 조강지처는 눈밭에 버려진 헌신짝 신세가 되어버린 현실이 기가 막혀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서씨는 힘겹게 발걸음을 옮겨 대문 옆에 서 있는 늙은 회화나무 아래로 몸을 피했는데 이 나무는 그녀가 시집 오던 날 가마에서 내리며 처음 마주했던 바로 그 나무였다. 그때는 봄이라 연두색 새순이 돋아나 희망에 부풀어 있었으나 지금은 앙상한 가지만 남아 마치 자신의 처지와 똑같아 보였다. 나무 껍질의 거친 질감이 등에 닿자
지난 10년간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매일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얼음장 같은 우물물을 길어 올리며 손가락 마디마디가 터져나가던 시절, 시아버지의 까다로운 입맛을 맞추기 위해 숯불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생선을 굽던 여름날, 그리고 시어머니의 똥오줌을 받아내며 밤새 병간호를 했던 그 숱한 밤들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내 정성이 갸륵하여 하늘도 감동할 게다. 하던 남편의 따뜻했던 말 한마디를 믿고 버텼으나 그 남편은 오늘 서씨가 쫓겨나는 순간 월향의 치마폭에 쌓여 얼굴 한번 비치지 않았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배신감은 추위보다 더 끔찍한 고통으로 다가와 뼈마디를 쑤시는 듯 했다. 남편 김진사는 우유부단하고 귀가 얇은 위인이었기에 어미의 성화와 첩의 교태 사이에서 중심을 잃고 결국 조강지처를 벌이는 폐륜을 저지르고 만 것이었다. 밤바람은 점점 더 거세져 윙윙거리는 소리가 마치 억울하게 죽은 귀신들의 통곡 소리처럼 들렸고, 서씨의 얇은 무명 저고리는 이미 눈에 젖어 살가죽에 달라붙어 얼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품속에 고이 간직했던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물려주신 옷가락지 하나를 만지작거렸다. 이것마저 빼앗으려던 월향의 손길을 뿌리치고 겨우 지켜낸 마지막 자존심이자 유일한 혈육의 정표였다. 살아야 한다. 어떻게든 살아서 이 치욕을 갚아주어야 한다. 서씨는 어금니를 악물며 속으로 되뇌었고, 그 다짐은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를 다시 지피는 유일한 연료가 되었다. 그녀는 회화나무를 붙잡고 간신히 몸을 일으켜 세웠는데 다리는 후들거리고 눈앞은 핑 돌았지만 눈빛만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지금 당장은 갈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지만 자신의 손끝에 남아있는 장담근은 비법과 음식 솜씨, 그리고 무엇보다 10년간 안주인으로서 대가족을 이끌어온 강인한 정신력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녀만의 재산이었다. 마을 어귀를 향해 비틀거리며 걸음을 옮기는 서씨의 뒤로 김진사 댁의 높은 담장이 멀어지고 있었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뒤를 돌아보면 약해진 마음이 다시 그 지옥 같은 집으로 자신을 이끌까 두려웠기 때문이기도 했고, 더 이상 그곳은 자신이 헌신할 가치가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이기도 했다. 눈은 발목까지 차올라 걸음을 옮길 때마다 사각거리는 소리를 내며 그녀의 발을 잡아 끌었으나 서씨는 마치 죄인의 족쇄를 끊어내듯 힘차게 눈밭을 헤쳐나갔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간간히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만이 정막을 깰 뿐이었다. 그녀는 마을 끝자락에 있는 성황당 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그곳이라면 비바람이라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때문이었다. 성황당 돌무더기 앞에 다다랐을 때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고, 거칠게 몰아쉬는 숨결마다 하얀 입김이 피어올라 공중에서 흩어졌다. 그때였다. 성황당 안에서 인기척이 느껴진 것은 서씨가 막 정신을 잃으려던 찰나였는데 낡은 문이 삐그덕거리며 열리더니 누더기를 걸친 기이한 형상의 노인이 불쑥 고개를 내밀었다. 이 엄동설 안에 웬 귀신 산발을 한 여인이 이곳을 찾아 들었는고 산 사람이냐 죽은 사람이냐. 노인의 목소리는 쇠를 긁는 듯 거칠었지만 그 눈빛만은 깊은 산속의 호수처럼 맑고 깊어 서씨를 꿰뚫어 보는 듯했다. 서씨는 얼어붙은 입술을 간신히 떼어 살고 싶습니다. 억울해서 이대로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내뱉었다. 그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작았으나 그 안에 담긴 한 HN의 깊이는 천지를 진동할 만큼 무거웠다. 노인은 혀를 끌끌 차더니 서씨를 향해 손짓을 하며 들어오너라. 죽을 자리는 아닌 모양이구나. 내 눈에 도끼가 서려 있는 것을 보니 명이 길겠다. 라고 중얼거렸다. 서씨는 기어서라도 그 안으로 들어가야만 했는데 그것이 운명이 자신에게 던져준 마지막 동아줄임을 직감했기 때문이었다.
성황당 안은 밖보다는 덜 추웠으나 쾌쾌한 냄새와 먼지로 가득 차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누군가 피워놓은 작은 모닥불이 가물거리고 있었다. 노인은 서 씨에게 낡은 거적대기를 던져주며 몸부터 녹이거라 원한도 힘이 있어야 갚는 법이다 라고 툭 내뱉었다. 서 씨는 떨리는 손으로 거적을 끌어당겨 몸을 감싸고 불 가까이로 다가갔는데 불기운이 얼굴에 닿자 얼었던 감각이 돌아오며 참았던 눈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소리내어 울 힘조차 없어 꺽꺽거리는 신음소리만 토해내는 서 씨를 바라보며 노인은 품속에서 주먹밥 한 덩이를 꺼내 던져주었다. 먹거라. 짐승도 배가 불러야 사냥을 하는 법인데 하물며 사람이 굶고서야 무슨 일을 도모하겠느냐. 그 주먹밥은 딱딱하게 굳어 돌덩이 같았지만 서 씨는 그것을 허겁지겁 입안으로 쑤셔 넣었다. 모래알처럼 씹히는 밥알과 함께 그녀는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반드시 살아남아 보란 듯이 성공하여 그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만들겠노라고. 서 씨가 겨우 기력을 차리고 고개를 들었을 때 노인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내 관상을 보니 귀한 집 안주인 상인데 어찌하여 이 꼴이 되었는고 보아하니 자식 복이 없어 쫓겨난 개로구나. 노인의 말은 비수가 되어 꽂혔으나 서 씨는 부정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내 너에게 묻마. 너는 아들을 낳고 싶은 개냐? 아니면 이 세상을 내 발 아래 두고 싶은 개냐? 노인의 질문은 뜬금없었으나 서 씨의 가슴을 쿵 하고 울리는 무언가가 있었다. 아들을 낳지 못해 쫓겨난 여인에게 아들이냐? 세상이냐를 묻다니 이는 필시 평범한 노인이 아님을 짐작게 했다. 서 씨는 눈물을 닦고 노인을 똑바로 응시하며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들은 남의 씨를 빌려 낳을 수도 있지만 세상은 제 힘으로 얻지 않으면 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 힘으로 우뚝 서서 저를 버린 이들이 저를 우러러보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 대답을 들은 노인은 무릎을 탁 치며 호탕하게 웃어젖혔다. 좋다, 아주 좋아, 옹골찬 기백이, 사내 대장부 저리 가라구나. 내 너에게 줄 것이 하나 있다. 노인은 짐꾸러미를 뒤적거려 낡은 책 한 권과 작은 항아리 하나를 꺼내 서 씨 앞에 놓았다. 이것은 내가 젊은 시절 팔도를 유람하며 모은 비법서이고 저 항아리는 천하의 명약을 빚을 수 있는 씨 누룩이다. 이것으로 내 운명을 개척해 보거라. 서 씨는 떨리는 손으로 책과 항아리를 받아 들었는데 그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의 열쇠였다. 김진사 댁에서 배운 손맛에 이 비법이 더해진다면 천하제일의 맛을 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서 씨의 가슴 속에는 이미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복수의 불꽃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겠다는 재탄생의 불꽃이기도 했다. 밤은 깊어만 갔고 서 씨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날이 밝으면 곧장 마을을 떠나 새로운 터전을 잡으리라 계획을 세웠다. 날이 밝자 눈은 그쳤으나 세상은 온통 하얗게 변해 있었고 서 씨는 노인에게 큰 절을 올린 뒤 성황당을 나섰다. 그녀가 향한 곳은 김진사댁과 정반대 방향인 아랫마을 장터 쪽이었는데 그곳은 신분의 귀천을 따지지 않고 오로지 실력으로만 승부할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멀리 김진사댁에 기와 지붕이 아침 햇살을 받아 번쩍거리는 것이 보였으나 서 씨는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고 차가운 눈길로 한번 흘겨본 뒤 묵묵히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등 뒤로 길게 늘어선 발자국은 지난 10년간의 고통스러운 삶과의 작별을 구하는 흔적이었고 앞을 향해 뻗어나가는 시선은 다가올 미래에 대한 당당한 선전포고였다. 바야흐로 쫓겨난 며느리 서 씨가 아닌 거상 주샹 서 씨 부인의 전설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그녀가 사라진 길 위로 다시금 바람이 불어와 발자국을 지워버렸지만 그녀가 세상에 남길 족적은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듯했다. 마을 사람들은 흉가라 부르며 얼씬도 하지 않던 뒷산 자락의 허름한 초가집 굴뚝에서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한 것은 서 씨가 그곳에 짐을 푼 지 사흘이 지난 후였는데 10년 넘게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귀신이 나올 듯 음산했던 폐가는 서 씨의 피땀 어린 손길에 의해 조금씩 생기를 되찾아가고 있었다. 무너진 담장은 흙과 돌을 개어 다시 쌓아 올리고 쥐들이 들끓던 부엌은 볏짚을 엮어 닦아내니 제법 사람이 살만한 꼴을 갖추었으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당 한가운데 자리 잡은 10여 개의 장독들이었다. 서 씨는 노인이 준 씨누룩과 자신이 가진 쌈짓돈을 털어 산 콩으로 메주를 쑤기 시작했는데 밤낮 없이 아궁이 불을 지키며 콩을 삶는 구수한 냄새가 온 동네로 퍼져나가자 마을 사람들은 저 흉계 사는 여인이 보통 내기가 아니다라며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찬물에 손을 담가 터진 살같이 쓰라려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김진사 댁에서 익혔던 비법에 노인의 비기를 더해 천하일미의 장맛을 내는 데에만 온 신경을 집중했다. 그것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자신을 내친 세상을 향해 갈아대던 복수의 칼날을 숫돌에 가는 경건한 의식과도 같았다. 반면 소슬대문 위풍당당하던 김진사 댁의 사정은 날이 갈수록 눈에 띄게 기울어가고 있었는데 그 시작은 아주 사소한 곳에서부터 비롯되었다. 안주인 서 씨가 쫓겨난 그날부터 부엌의 질서가 무너지고 곳간 열쇠가 첩실 월향의 손에 넘어가면서 집안의 기강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월향은 본디 기생 출신이라 남자의 비위를 맞추고 치장을 하는 데에는 도가 텄으나 수십 명의 식소를 거느리고 제사를 모시며 1년치 살림을 계획하는 대갓집 안살림에는 까막눈이나 다름없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이놈의 며느리가 들어오더니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호강만 하려 드는구나. 시어머니, 최 씨가 뒤늦게 땅을 치며 후회했으나 이미 여우 같은 월향에게 홀딱 빠진 아들. 김진사는 어머니 월향이가 뱃속에 귀한 손주를 품고 있는데 어찌 험한 일을 시키십니까? 조금만 참으시지요. 라며 오히려 첩의 편을 들기 일쑤였다. 월향은 입덧을 핑계로 하루 종일 비단 이불 속에서 뒹굴며 값비싼 사내 진미만 찾아대었고 하인들은 주인이 게으르니 덩달아 꾀를 부려 집안 곳곳에는 먼지가 쌓이고 기와 지붕에는 잡초가 자라나기 시작했다. 봄이 오고 장을 담글 철이 되자 김진사 댁의 혼란은 극에 달했는데 서 씨가 있을 때는 척척 진행되던 메주 쑤기와 소금물 맞추기가 월향의 지휘 아래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탓이었다. 월향은 소금이 너무 짜다 물을 더 부어라 하며 제멋대로 지시를 내리거나 메주를 띄우는 온돌방의 불 조절을 잘못하여 메주를 시커멓게 태워 먹기 일쑤였다. 결국 그해 김진사 댁의 장독대에서는 구수한 냄새 대신 퀴퀴하고 역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을 하였고 뚜껑을 열어본 찬모는 마님장이 다 쉬어버렸습니다요. 구더기가 들끓어 먹을 수가 없습니다. 라며 울상을 지었다. 300년을 이어온 김씨 종가의 자랑이던 장맛이 하루아침에 똥물로 변해버린 순간이었다. 식사 때마다 올라오는 국과찌개의 맛이 형편없어지자 입맛 까다로운 김진사는 숟가락을 집어던지며 도대체 밥상이 이게 뭐란 말이냐. 개가 먹어도 이보다는 낫겠다. 라고 고함을 질러댔지만 정작 그 원인이 자신이 내쫓은 조강지처의 빈자리 때문이라는 사실은 애써 외면하려 했다. 그 시각 흉가라 불리던 서 씨의 집 앞에는 낯선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는데 소문을 듣고 찾아온 장사치들과 이웃 마을 아낙네들이 줄을 서서 서 씨의 장을 사가려 아우성을 치고 있었다. 이 댁에 된장을 넣고 국을 끓이면 죽어가던 사람도 벌떡 일어난다더이다. 어디 된장뿐인가. 저 집에서 빚은 약주는 한 잔만 마셔도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다네. 서 씨가 노인의 비법서대로 담근 장과 술은 기존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깊은 풍미를 지니고 있어 한번 맛본 사람은 다시 찾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었다.
없었다. 서씨는 몰려드는 손님들에게 정중하면서도 단호한 태도로 물건을 팔았는데 돈을 받을 때마다 엽전 꾸러미가 묵직해지는 것을 느끼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그녀는 번 돈을 허투루 쓰지 않고 다시 좋은 재료를 사는 데 투자하고 흉가 주변에 버려진 땅을 조금씩 사들여 콩밭을 일구기 시작했다. 밤마다 호롱불 아래서 장부를 정리하는 서씨의 눈빛은 예전에 순종적인 며느리의 것이 아닌 거상을 꿈꾸는 야심가의 눈빛으로 번득이고 있었다. 그녀의 명성은 바람을 타고 인근 고을까지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흉가댁이 아닌 서씨 부인이라 높여 부르기 시작했다. 계절이 바뀌어 여름이 되자 김진사댁의 몰락은 가속화되었는데 월향이 사치와 향락에 빠져 집안의 재물을 물쓰듯 탕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뱃속의 아이를 핑계로 청나라에서 들여온 비단 옷감을 사들이고 금비녀와 옷가락지로 온몸을 치장하며 장터에 콧대 높은 마나님 행세를 하고 다녔다. 곳간의 쌀가마니는 바닥을 드러내고 하인들의 세경 임금마저 밀리기 시작하자 충직했던 늙은 종들은 하나둘씩 짐을 싸서 도망을 쳤고 남은 것은 아첨이나 떨며 콩고물이나 받아 먹으려는 간신배 같은 하인들 뿐이었다. 시어머니 최 씨가 뒤늦게 사태를 파악하고 월향을 나무라려 했으나 월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어머님, 제가 낳을 아들이 이 집안의 기둥이 될 터인데 이 정도도 못 해줍니까? 제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뱃속의 아이에게 해가 됩니다. 라며 되려 큰 소리를 쳤다. 손주라는 볼모 앞에 최 씨는 꿀먹은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었고 밤마다 가슴을 치며 며느리 서 씨를 내쫓은 것을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어느 날 장터 한복판에서 서 씨와 월향이 마주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화려한 가마를 타고 행차하던 월향이 길을 가던 서 씨를 발견하고는 가마를 세우라 명한 것이었다. 월향은 비단 옷자락을 휘날리며 가마에서 내려 남루한 무명옷을 입고 콩자루를 나르던 서 씨에게 다가와 비웃음을 날렸다. 어머나 이게 누구신가? 형님 아니십니까? 쫓겨나서 거짓골을 면치 못할 줄 알았더니 콩장사나 하며 근근히 입에 풀칠은 하고 계신 모양입니다. 월향의 목소리에는 거만함이 뚝뚝 묻어났고 주변의 시선이 집중되자 그녀는 더욱 기세등등해져 부채로 코를 막는 신용을 했다. 그러나 서 씨는 당황하거나 부끄러워하는 기색 없이 콩자루를 내려놓고 허리를 꼿꼿이 펴며 월향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서 씨의 옷은 비록 남루했으나 그 눈빛만은 월향의 화려한 비단옷보다 더 빛나고 위엄이 서려 있어 구경하던 사람들조차 숨을 죽이고 두 여인을 지켜보았다. 자네가 입고 있는 그 비단옷은 네 돈으로 산 것인가? 자네 머리에 꽂은 그 비녀는 네 집 조상의 뼈를 깎아 만든 것인가? 서 씨의 낮지만 힘있는 목소리가 장터의 소음을 뚫고 울려 퍼졌다. 내 비록 지금은 콩자루를 나르나 내 손으로 번 정직한 돈이기에 부끄러움이 없네. 허나 자네는 남의 피를 빨아 치장을 하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니 그 뱃속의 아이가 무엇을 보고 배우겠는가? 서 씨의 일갈에 월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고 구경꾼들 사이에서는 맞는 말이다. 첩년이 본처를 능멸하다니 천벌을 받을 게다 라는 수군거림이 터져 나왔다. 월향은 분을 이기지 못하고 이 천한 것이 감히 놔 하며 손을 들어 서 씨의 뺨을 치려 했으나 서 씨는 월향의 팔목을 낚아채어 허공에 멈춰 세웠다. 서 씨의 손아귀 힘은 매일 밭을 갈고 장독을 닦으며 단련된 것이라 기생 출신의 월향이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서 씨는 월향의 팔을 거칠게 뿌리치며 싸늘하게 쏘아붙였다. 가서 전하거라. 김진사 댁에 300년 명예가 내 치마폭에서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고. 내 언젠가 그 값을 톡톡히 치르게 해줄 것이니 목 씻고 기다리라고 말이다. 서 씨가 콩자루를 다시 짊어지고 유유히 사라지자 월향은 분하고 원통하여 길바닥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악을 써댔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이미 그녀를 조롱하고 있었다.
그날 밤 서씨는 집으로 돌아와 묵묵히 콩을 고르며 생각에 잠겼다. 월향의 배가 제법 불러 있었으나 그 모양새가 어딘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산달이 가까워 오는데 배의 위치나 걸음걸이가 임산부의 그것과는 미묘하게 달랐다. 혹시 하는 의심이 뇌리를 스쳤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서씨는 직감적으로 느꼈다. 저 화려한 거칠의 속에 감추어진 추악한 비밀이 곧 드러날 것이며 그것이 바로 자신이 김진사 댁을 무너뜨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결정적인 열쇠가 되리라는 것을. 가을 추수가 끝나갈 무렵 김진사 댁은 흉작으로 인해 소장료조차 제대로 거티지 않아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었다. 반면 서씨는 자신이 개발한 약된장이 한양의 고관 대작들에게까지 소문이 나면서 거금이 든 전낭을 들고 찾아오는 상인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서씨는 그 돈을 모아 김진사 댁에서 야금야금 팔아치우기 시작한 논밭을 차명으로 하나둘씩 사들이기 시작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서씨는 김진사 댁의 숨통을 조여가고 있었다. 겉으로는 몰락한 양반가의 며느리였으나 실상은 그 지역 상권을 장악해가는 거물로 성장한 서씨. 그리고 겉으로는 화려하나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는 김진사 댁. 두 집안의 운명은 마치 시소처럼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었다. 그리고 드디어 월향의 산통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이 마을에 전해진 눈 내리는 어느 겨울밤 서씨는 장독대 위에 정한수 징과 쉬위를 떠놓고 비장한 기도를 올렸다. 이제 곧 모든 진실이 밝혀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서씨가 쫓겨난 지 2해가 지나갔고 그 사이 서씨의 명성은 인근 고을을 넘어 한양 도성 바닥에까지 자자하게 퍼져 있었다. 이제 사람들은 그녀를 더 이상 쫓겨난 며느리라 부르지 않고 탁월한 사업 수완과 대쪽 같은 신용을 가진 서부인이라 칭송하며 고개를 숙였다. 서씨가 만든 약선장 야오산장은 없어서 못 팔 지경이었고 그녀가 사들인 전답은 김진사 댁에 그것보다 훨씬 넓어져 가을 거디 때가 되면 벼섬이 산더미처럼 쌓였다. 서씨는 거상 주샹의 반열에 올랐으나 결코 교만하거나 사치하지 않았으며 늘 검소한 무명옷을 입고 직접 장독을 닦으며 초심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그러나 그녀의 가슴 깊은 곳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그 밑바닥에는 김진사 댁을 향한 서늘한 복수의 칼날이 시퍼렇게 날을 세운 채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진사 댁에서 드디어 고대하던 아들이 태어났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온 마을이 떠들썩하게 잔치를 벌이고 김진사는 기쁨에 겨워 동네방네 떡을 돌렸다 하나 서씨의 표정은 차가운 겨울 강물처럼 미동조차 없었다. 마님 김진사 댁에서 득남을 축하한다며 떡을 보내왔는데 어찌할까요? 눈치 없는 하인이 떡시루를 들고 와묻자 서씨는 장부를 정리하던 붓을 잠시 멈추고 싸늘한 눈길로 그것을 바라보았다. 개나 죽어라 부정타는 물건이다. 짧고 단호한 한마디에 하인은 움찔하며 떡시루를 들고 나갔고 서씨는 다시 붓을 들어 먹물을 찍었다.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으나 속에서는 천불이 일어났다. 자신이 10년을 공들여도 얻지 못한 것을 저 요망한 첩실은 들어온 지 1년도 안 되어 얻었다니. 하늘의 이치가 이리도 불공평한가 싶어 억장이 무너지는 듯했다. 그러나 서씨는 감정에 휘둘려 이를 그르칠 위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월향이 낳았다는 그 아이, 김씨 가문의 300년대를 이을 귀한 손주라 떠받들어지는 그 핏덩이에게서 풍겨나오는 수상한 냄새를 말이다. 월향의 임신 기간과 출산 시기가 미묘하게 어긋나는 점.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월향이 친정어미를 핑계로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는 소문이 그녀의 의심을 더욱 부채질했다. 며칠 후 서씨는 거래처인 산사 샨시
애콩을 납품하기 위해 길을 나섰는데 그날따라 날씨가 잔뜩 흐리고 스산한 바람이 불어 까마귀 울음소리가 유난히 기분 나쁘게 들려왔다. 일을 마치고 내려오는 길, 인적 드문 산길 구비에서 낯익은 가마 하나가 숲속으로 급히 사라지는 것을 목격했다. 화려한 문양은 없었으나 가마꾼들의 행색이나 가마의 생김새가 김진사 댁의 것과 흡사했고 무엇보다 그 가마가 향하는 곳은 사람이 다니지 않는 버려진 암자 쪽이었다. 이 대낮의 안주인이, 그것도 갓난쟁이를 둔 어미가 저런 곳에 무슨 일로 간단 말인가. 호기심과 의구심이 동시에 발동한 서씨는 가마꾼들에게 잠시 기다리라 이르고는 발소리를 죽여 조심스럽게 그 뒤를 밟기 시작했다. 수풀을 헤치고 다가가니 무너져가는 암자 뒤편 공터에 가마가 내려져 있었고 그곳에는 쓰개치마를 깊게 눌러쓴 여인과 건장한 사내 하나가 밀담을 나누고 있었다. 여인이 쓰개치마를 살짝 걷어 올리는 순간 서씨는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다. 그 여인은 다름 아닌 월향이었다. 월향의 맞은편에 서 있는 사내는 얼굴에 흉터가 있고 눈매가 사나운 자였는데 서씨는 그 자를 단번에 알아보았다. 그는 일전에 김진사 댁에서 머슴으로 일하다가 도박빚을 지고 쫓겨난 마당쇠 칠성이었다. 이년아 약속한 돈은 가져왔느냐? 내 입을 막으려면 이 정도로는 어림도 없다 했지 않느냐? 칠성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고 월향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품속에서 은전 꾸러미를 꺼내 건네주었다. 이게 다예요. 더 이상은 저도 융통하기 힘들어요. 제발 이 돈 받고 멀리 떠나주세요. 영감이 알면 우리 둘 다 죽은 목숨이란 말이에요. 월향의 애원에도 칠성은 동구러미를 낚아채 무게를 가늠해보더니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김진사댁 곡간 열쇠를 쥔 안방마님치고는 씀씀이가 짜구만. 내 아들놈 얼굴값 치고는 너무 헐하지 않느냐. 내 씨를 받아 낳은 자식으로 호의호식하고 있으면 그 아비 된 나에게도 콩고물이 떨어져야 도리가 아니겠어. 서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칠성의 입에서 나온 말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내 씨를 받아 낳은 자식이라니. 그렇다면 김진사 댁에서 금지옥엽으로 떠받드는 그 아이가 김진사의 핏줄이 아닌 저 천한 머슴칠성의 자식이라는 말인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전율이 서씨의 온몸을 휘감았다. 김진사 가문은 300년 명문가라는 허울을 쓰고 있었으나 실상은 족보도 알 수 없는 씨앗을 대를 이을 종손이라 믿고 온 정성을 다해 키우고 있는 꼴이었다. 월향은 칠성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다. 제발 목소리 좀 낮춰요. 누가 듣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요. 아이는 당신이랑 하나도 안 닮았어요. 영감을 꼭 빼다 박았다고요. 흥핏줄이 어디 가겠느냐. 크면 클수록 나를 닮아갈 텐데 그때 가서 김진사가 눈치채면 네 목이 성할 것 같으냐. 그러니 내가 입 다물고 있을 때 돈이나 넉넉히 내놓으란 말이다. 칠성은 월향을 발로 툭 차며 으름장을 놓았고 월향은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껴 울었다. 서씨는 나무 뒤에 숨어 입을 틀어막고 이 기가 막힌 광경을 지켜보았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으나 동시에 가슴 한구석에서는 묘한 희열이 피어올랐다. 이것이었다.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결정적인 한방, 김진사댁을 단번에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 바로 이것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생각했다. 하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조상님들이 굽어 살피사 저 더러운 연놈들의 죄상을 내 눈앞에 보여주신 게야. 서씨는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그들의 멱살을 잡고 관하로 끌고 가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다. 지금 당장 폭로해봐야 증거가 불충분하여 오히려 무고죄로 몰릴 수도 있었다. 저 강요한 월향이 딱 잡아떼면 그만이고 칠성 같은 잡배는 돈 몇 푼의 말을 바꿀 수도 있는 노릇이었다. 서씨는 더욱 확실한 증거와 완벽한 때를 기다려야 했다.
김진사 댁이 가장 행복해하는 순간, 가장 높이 올라갔다고 믿는 그 순간에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게 만들어야 진정한 복수가 완성되는 법이었다. 밀회가 끝나고 칠성이 상일 아래로 사라지자 월향은 옷매무새를 다듬고 황급히 감에 올랐다. 서씨는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숨을 죽이고 기다리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 돌아갔다. 김진사는 자신의 핏줄이 아닌 아이를 안고 벙글거리고 있을 것이고, 시어머니는 가문의 대가 이어졌다며 조상 신주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터였다. 그 어리석고 목매한 모습들이 떠오르자 서씨는 허탈한 웃음이 새어나왔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하였으나 탐욕에 눈이 먼 자들은 맹물과 핏물조차 구분하지 못하는구나. 서씨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산을 내려왔다. 발걸음은 이전보다 훨씬 무거웠으나 그 눈빛만은 맹수의 그것처럼 날카롭게 번뜩였다. 이제 그녀에게는 김진사 댁의 생사여탈권이 쥐어져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서씨는 칠성의 뒤를 캐기 위해 은밀히 사람을 풀었다. 칠성이 도박판을 전전하며 흘리고 다니는 말들, 그리고 월향이 그에게 돈을 건네는 정황들을 하나하나 모아 문서로 남기기 시작했다. 그러는 사이 김진사 댁의 가세는 눈에 띄게 기울어 갔는데, 월향이 칠성의 입막음 비용을 대느라 집안의 폐물은 물론이고 알짜배기 논문서까지 몰래 내다 팔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진사는 아들이 생겼다는 기쁨에 취해 재산이 줄어드는 줄도 모르고 그저 허허실실 웃고만 다녔고, 흉작과 관리 소홀로 인해 고가는 비어가고 빚쟁이들의 독촉은 날로 심해졌다. 여보, 요새 쌀독이 자꾸 비는 것 같은데 쥐가 들었나 보. 김진사가 의아해하며 묻자 월향은 아유 도련님, 키우느라 보약 지어 먹이고 유모 부리느라 돈이 좀 들지 뭡니까? 우리 아들 장군감으로 키우려면 이 정도는 써야지요. 라며 교묘하게 둘러대었다. 김진사는 아들 핑계에 꼼짝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다. 계절이 바뀌어 아이의 돌잔치가 다가왔다. 김진사 댁은 빚을 내서라도 성대하게 잔치를 치르겠다며 호들갑을 떨었다. 온 고을 사람들을 초대하고 풍악을 울려 가문의 위세를 과시하려는 속셈이었다. 서씨는 그 소식을 듣고 비로소 때가 되었음을 직감했다.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가장 화려한 잔치상 위에서 그 추악한 진실을 낱낱이 까발려 주리라. 서씨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자신이 시집올 때 입었던 이제는 색이 바래버린 노기 홍상을 꺼내어 어루만졌다. 그리고 칠성을 찾아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하기 위해 밤길을 나섰다. 돈을 원하느냐, 아니면 목숨을 원하느냐. 서씨가 칠성 앞에 동그러미를 던지며 물었을 때 칠성의 눈동자는 욕망과 공포 사이에서 심하게 흔들렸다. 이제 판은 짜였고 말들은 제자리에 놓였다. 김진사 댁의 운명을 가를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이 마을을 감싸고 있었다. 서씨는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앉았다. 거울 속에 비친 여인은 더 이상 순종적인 며느리가 아니었다. 모진 풍파를 견뎌내고 스스로 운명을 개척한 강인하고 서늘한 눈매를 가진 여장부였다. 그녀는 천천히 머리를 빗어 넘기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기다리십시오, 어머님, 그리고 서방님. 제가 곧 귀한 선물을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300년 종가집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이 진짜 귀한 것인지 뼈저리게 가르쳐 드리지요. 밖에서는 돌잔치를 알리는 청사초롱이 김진사 댁 담장에 하나둘씩 내걸리고 있었으나 그것은 축제의 불빛이 아니라 멸망을 알리는 조등 디아오등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서씨의 손에는 칠성의 자백이 담긴 각서와 월향이 빼돌린 재산 목록이 쥐어져 있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쥔다. 내일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면 김진사 댁의 긴 밤은 영원한 어둠 속으로 잠기게 될 것이었다.
잔치상 다리는 휘어질 듯 진수성찬으로 가득 찼으나 그 화려함 뒤에는 썩은 내가 진동하는 빚더미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으니 김진사 댁의 돌잔치는 마치 벼랑 끝에서 벌어지는 마지막 구판과도 같았다. 풍악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기생들의 춤사위가 어지러이 펼쳐졌지만 상석에 앉은 김진사의 얼굴은 흙빛이 되어 식은땀을 줄줄 흘리고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잔치를 위해 끌어다 쓴 고리대금이 이미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며칠 전부터 집 주위를 맴도는 험상궂은 빚쟁이들의 눈초리가 등 뒤를 따갑게 찌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보, 웃으세요. 남들이 봅니다. 우리 복덩이 돌잔치에 인상을 쓰면 복이 달아납니다. 비단 저고리에 금박을 입힌 치마를 두른 월향이 옆구리를 쿡 찌르며 속삭였으나 그녀의 눈빛 역시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기는 매한 가지였다. 그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아이를 안고 하객들 사이를 누비며 축하주를 받았으나 술잔을 잡은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하객으로 온 마을 사람들도 겉으로는 장군감이네, 복스럽게 생겼네 하며 덕담을 건넸으나 뒤로는 수군거리기에 바빴다. 김진사 댁 곳간이 텅 비었다던데 저런 사내진미는 다 무슨 돈으로 차렸을꼬. 들리는 소문에는 집문서까지 넘어갔다더군. 스커 300년 명문가도 여자 하나 잘못 들여 하루아침에 망조가 드는구만. 사람들의 비웃음 섞인 속삭임이 바람을 타고 안마당을 휘돌았으나 귀가 먼 척 눈이 먼 척하며 김진사 노모 최 씨는 오로지 손자만 바라보며 흐뭇해하고 있었다. 늙고 병들어 이제는 거동조차 불편한 최 씨였지만 대를 이을 손자를 보는 기쁨에 억지로 몸을 일으켜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내 죽기 전에 우리 손주 돌상은 받아보니 여한이 없다. 이제 조상님 뵐 면목이 생겼어. 최 씨가 앙상한 손으로 아이의 볼을 쓰다듬으려 하자 아이는 낯선 노인의 손길이 싫은지 자지러지게 울음을 터뜨려 잔치상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바로 그 순간 대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거친 소음이 풍악소리를 단번에 잠재워버렸다. 이놈들아, 남의 돈 떼어먹고 잔치판을 버려 당장 상 엎어라. 몽둥이를 든 덩치 큰 사내 십수명이 들이닥치며 닥치는 대로 기물들을 부수기 시작했다. 고운 병풍이 찢겨나가고 술동이가 깨지며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하객들은 비명을 지르며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기 바빴고 김진사는 벌벌 떨며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했다. 이 이보게들 오늘은 내 아들 첫돌이 아닌가. 내일 꼭 갚겠네. 제발 이러지 마시게. 김진사가 애원했으나 빚쟁이들의 우두머리는 코웃음을 치며 김진사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그놈의 내일 타령은 지겹도록 들었다. 당장 돈을 내놓지 못하면 이 집 기둥뿌리라도 뽑아가야겠다. 월향은 아이를 끌어안고 구석으로 숨어들며 사람 살려 강도다 하고 악을 썼으나 이미 마을 사람들은 김진사 댁의 몰락을 구경거리 삼아 담장 너머로 혀를 찰 뿐이었다. 난장판이 된 마당 한가운데로 마치 이 모든 혼란을 정리하러 온 심판관처럼 가마 한 채가 당당하게 들어섰다. 가마꾼들의 우렁찬 구령소리와 함께 가마가 내려지고 휘장이 걷히자 모습을 드러낸 것은 다름 아닌 서씨였다. 쫓겨날 때의 초라한 행색은 온데간데 없고 기품 있는 쪽빛 치마 저고리에 은은한 광택이 흐르는 장옷을 걸친 그녀의 자태는 범접할 수 없는 위엄을 뿜어내고 있었다. 서씨가 천천히 가마에서 내리자 빚쟁이들이 약속이나 한 듯 동작을 멈추고 길을 터주며 고개를 숙였다. 서 부인 오셨습니까? 우두머리가 깍듯하게 인사를 올리자 김진사와 최씨 그리고 월향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서서 어미야, 네가 어떻게... 최씨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딱 벌리고 더듬거렸다. 서씨는 시어머니와 남편을 향해 차가운 눈빛을 한번 던지고는 또렷하고 맑은 목소리로 선언했다.
소란 피우지 말고 물러가거라. 이 댁의 모든 빚은 내가 샀으니 이제부터 이 집의 채권자는 나서가다. 서씨의 말 한마디에 빚쟁이들은 썰물처럼 뒤로 물러나 정렬했고 마당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김진사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서씨를 바라보다가 이내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 되어 고개를 떨구었다. 자신이 버린 조강지처가 자신의 목숨줄을 쥔 채권자가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은 죽기보다 더한 치욕이었다. 그러나 월향은 달랐다. 그녀는 도끼 어린 눈으로 서씨를 노려보며 아이를 앞세워 대들었다. 흥돈 좀 벌었다고 유셉니까? 그래봤자 형님은 쫓겨난 여자고 저는 이 집안의 대를 이을 아들을 낳은 몸입니다. 이 아이가 장차 이 집의 주인이 될 터인데 감히 어디서 행패를 부리십니까? 월향의 당돌한 태도에 최 씨도 정신을 차린 듯 거들었다. 그렇다 네가 돈으로 우릴 능멸하려 드느냐? 핏줄은 천금보다 귀한 법이다. 썩 물러가라. 서씨는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흘리더니 소매 속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바닥에 던졌다. 핏줄 참으로 가소롭군요. 그 핏줄이 정말 김씨 가문의 것이 맞기는 합니까? 서씨의 서늘한 질문에 월향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파르르 떨렸다. 김진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서류를 집어들려 하자 서씨가 제지하며 말을 이었다. 영감께서는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저 여인이 품에 안고 있는 그 아이 영감의 씨앗이 아닙니다. 천둥 같은 발언에 좌중이 술렁거렸고 김진사는 눈이 튀어나올 듯 놀라며 소리쳤다. 그게 무슨 해괴한 소리냐. 이 아이는 내 아들이야. 내 핏줄이라고. 서씨는 콧방귀를 뀌며 대문 밖을 향해 손짓을 했다. 들어오너라 내 놈 입으로 직접 진실을 고하거라. 서씨의 부름에 쭈뼛거리며 들어선 자는 바로 흉터가 있는 머슴 칠성이었다. 칠성은 서씨의 위세에 눌려 덜덜 떨며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와 무릎을 꿇었다. 월향은 칠성을 보자마자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아니야. 저놈이 왜 여기 있어. 다 거짓말이야. 월향의 발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서씨는 칠성을 다그쳤다. 말하거라. 저 아이가 누구의 씨앗이냐. 거짓을 고하면 내 놈 혀를 뽑아버릴 것이야. 이미 서씨에게 약점을 잡히고 돈까지 받은 칠성은 체념한 듯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실토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요. 저 아이는 소인의 자식입니다. 월향이가 마님댁에 들어오기 전부터 저와 정을 통하였고 뱃속에 아이가 들어서자 김진사 나리의 아이라 속이고 들어간 것입니다요. 칠성의 자백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도 같았다. 김진사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비틀거리다 털썩 주저앉았고 최 씨는 뭐라 그게 참말이냐. 이 망할 놈의 계집이 감히 우리 집안을 능멸해 하며 거품을 물고 쓰러질 듯 휘청거렸다. 월향은 끝까지 발뺌하려 했다. 아니에요. 저놈이 미쳤어요. 형님이 시킨 짓이지요. 돈 주고 거짓말 시킨 거지요. 월향이 악다구니를 쓰자 서씨는 차분하게 다가가 아이의 베넷저고리를 걷어 올렸다. 보십시오, 영감. 영감의 등 뒤에 있는 붉은 점이 이 아이에게 있습니까? 대신 저놈 칠성의 목덜미에 있는 점과 아이의 엉덩이에 있는 점이 똑같지 않습니까? 서씨의 지적에 김진사가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확인하니 과연 아이의 엉덩이에는 칠성과 똑같은 모양의 검붉은 점이 박혀 있었다.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 없는 명백한 사실이었다. 김진사의 눈에서 분노의 불길이 치솟았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월향의 뺨을 후려쳤다. 이 요망한 것. 네가 감히 나를 속이고 내 조상님들을 욕되게 해 내 너를 죽여서 개밥으로 던져주마. 김진사가 몽둥이를 찾아 날뛰자 월향은 아이를 팽개치고 살려달라며 칠성의 뒤로 숨었고 잔치상은 순식간에 난투극의 현장으로 변해버렸다. 서씨는
그 추악한 광경을 팔짱을 끼고 내려다보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시원함을 느꼈다. 300년 종가집의 허울뿐인 명예가 산산조각이 나고 자신을 내쫓았던 그 오만함이 처참하게 짓밟히는 순간이었다. 쓰러져 있던 최 씨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통곡했다. 아이고 아이고, 내가 눈이 멀어 며느리를 내쫓고 독사를 집안에 들였구나. 조상님들 볼 면목이 없네. 차라리 나를 죽여다오. 뼈저린 후회의 절규가 허공을 갈랐으나 때는 이미 늦어도 한참 늦은 뒤였다. 서 씨는 싸늘한 표정으로 하인들을 시켜 칠성과 월향을 멍석에 말아 관하로 끌고 가게 했다. 사통한 죄와 주인을 능멸하고 재물을 갈취한 죄를 물어 엄히 다스리게 할 것이다. 끌려가는 월향의 비명소리가 멀어지고 마당에는 부서진 집기들과 넋이 나간 김진사, 그리고 병든 시어머니만이 덩그러니 남았다. 서 씨는 그들 앞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그녀의 그림자가 김진사와 최 씨 위로 길게 드리워졌다. 김진사는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흐느껴 울고 있었다. 여보, 부인, 내가 죽을 죄를 지었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오. 김진사가 서 씨의 치맛자락을 잡으려 했으나 서 씨는 한 발 물러서며 그 손길을 피했다. 용서라니요. 저는 그저 빚을 받으러 왔을 뿐입니다. 서 씨의 목소리에는 감정의 동요가 없었다. 이 집과 논밭, 그리고 가구 하나까지 모두 제 소유입니다. 법대로라면 당장 나가셔야 마땅하나 300년 동안 이 터를 지켜온 조상님들의 정기를 봐서, 그리고 제가 한때 몸담았던 곳이기에 마지막 자비는 베풀겠습니다. 서 씨는 품에서 집문서를 꺼내어 김진사 앞에 흔들어 보였다. 허나 공짜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 집의 모든 살림과 권한은 제가 갖습니다. 영감과 노마님은 뒷방으로 물러나 조용히 여생을 보내십시오. 만약 제 뜻을 거스르거나 또다시 허튼 짓을 꾸민다면 그때는 정말 이 집 대문 밖으로 쫓겨나 객사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통보가 아니라 김씨 가문의 새로운 주인이 탄생했음을 알리는 선포였다. 최 씨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고 김진사는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감읍했다. 아들을 못 낳는다고 쫓겨났던 며느리가 가문의 핏줄이라는 허상에 사로잡혀 자멸해가는 집안을 구원하고 진정한 가장자장으로 등극하는 순간이었다. 서 씨는 폐허가 된 마당을 둘러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는 사라지고 그녀의 코끝에는 알싸하고 매서운 겨울바람 냄새와 함께 앞으로 다시 피어올릴 구수한 메주 냄새가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서쪽 하늘로 붉은 해가 넘어가고 있었으나 서 씨의 인생에는 이제 막 찬란한 여명, 리밍이 밝아오고 있었다. 매서운 눈보라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따스한 봄볕이 들기 시작하듯 서 씨가 김진사 댁의 실권을 장악한 이후 집안의 공기 또한 거짓말처럼 달라지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바뀐 것은 집안을 감싸고 있던 냄새였는데 월향이 뿌려대던 역한분. 냄새와 썩은 장독의 퀴퀴한 곰팡내 대신 서 씨가 손수빚은 매주가 익어가는 구수한 향기와 새벽마다 마당을 쓰는 쌀이빗자루 소리의 청량함이 그 자리를 채웠다. 서 씨는 월향과 칠성이 어지럽혀 놓은 집안 곳곳을 대대적으로 청소하고 수리하였는데 그것은 단순히 먼지를 털어내는 행위가 아니라 지난 2년여간 이 집안을 병들게 했던 탐욕과 허영의 때를 벗겨내는 성스러운 의식과도 같았다. 흩어졌던 옛 하인들이 서 씨의 덕망을 믿고 하나둘씩 다시 모여들었고 텅 비었던 곳간에는 서 씨가 상단을 운영하며 벌어들인 곡식과 재물들이 차곡차곡 쌓여 김진사 댁은 예전의 명성을 넘어 더 큰 부와 위세를 갖추게 되었다. 뒷방 늙은이 신세가 된 시어머니 최 씨와 남편 김진사의 처지는 처량하기 그지없었으나 그것은 그들이 자초한 업보였기에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서 씨는 그들을 내치지 않고 의식주를 부족함 없이 챙겨주었으나 집안의 대소사나 재산 관리에는
일절 관여하지 못하게 엄명을 내렸다. 처음에는 가장의 체면이 구겨졌다며 방구석에서 한숨만 푹푹 쉬던 김진사였으나 서 씨가 차려낸 소박하지만 정갈한 밥상을 받을 때마다 눈시울을 붉히곤 했다. 이 맛이다. 내가 이 맛을 잊고 천하의 몹쓸 짓을 했구나. 된장찌개 한 숟가락에 담긴 깊고 그윽한 맛은 지난날 조강지처가 흘렸던 눈물과 정성의 마심을 뒤늦게 깨달은 것이다. 최 씨 또한 거동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가끔 장독대에 나와 서 씨가 장을 담그는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어미야, 내 죄가 크다. 부디 이 늙은이를 용서치 말거라. 라고 혼잣말로 뇌까리며 참회의 눈물을 훔치곤 했다. 집안이 안정을 되찾고 가세가 번창하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걱정거리가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서 부인이 저렇게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웠으나 슬해 자식이 없으니 이 많은 재산을 나중에 누구에게 물려준단 말인가. 김진사 가문에 대가 끊길 것을 염려하는 소리였으나 정작 서 씨는 태연자약했다. 김진사 역시 조심스럽게 먼 친척 조카들 중에서 양자를 드리는 것이 어떻겠냐고 운을 떼었으나 서 씨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피 한 방울 섞였다고 해서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오. 핏줄만 믿고 거들먹거리다 망한 꼴을 보고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리셨습니까? 내 자식은 내가 알아서 정할 것입니다. 서 씨의 생각은 확고했다. 혈통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에 얽매여 또다시 무능하고 오만한 자를 들이느니 차라리 피는 섞이지 않았더라도 맑은 영혼과 올곧은 심성을 가진 이를 찾아 진정한 후계자로 키우겠다는 것이 그녀의 결심이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서 씨는 평소 거래하던 산사, 샨 씨를 찾았다가 주지 스님 곁에서 묵묵히 마당을 쓸고 있는 한 소년을 눈여겨보게 되었다. 10살 남짓 되어 보이는 그 아이는 전쟁통에 부모를 잃고 절에 맡겨진 고아였는데 또래 아이들이 가을개서 물장구치며 노는 동안에도 홀로 땀을 뻘뻘 흘리며 장작을 패고 물을 깃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다. 서 씨가 다가가 너는 어찌하여 놀지 않고 일을 하느냐 라고 묻자 소녀는 맑은 눈망울을 반짝이며 대답했다.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밥값은 하고 살아야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절에서 먹여주고 재워주시는 은혜를 입었으니 제 힘 닿는 데까지 보답하는 것이 도리라 생각합니다. 그 당차고 기특한 대답에 서 씨는 무릎을 탁 쳤다. 얼굴에 귀티가 흐르거나 영특한 체하는 아이들은 많았으나 어린 나이에 은혜를 알고 성실함을 몸에 익힌 아이는 드물었다. 서 씨는 주지 스님에게 그 아이를 양자로 드리고 싶다는 뜻을 밝혔고 스님은 이 아이는 진흙 속에서도 피어날 연꽃 같은 아이입니다. 부인께서 거두어 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는 인연이 될 것입니다. 라며 흔쾌히 허락하였다. 서 씨가 소년을 데리고 김진사 댁으로 들어서던 날 김진사와 최 씨는 어디서 근본도 없는 아이를 데려왔느냐며 아연실색했으나 서 씨의 섯을 퍼런 눈빛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서 씨는 소년에게 덕수디슈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덕을 쌓아 빼어나게 되라는 뜻으로 혈통보다는 인품을 중시하는 그녀의 철학이 담긴 이름이었다. 그날부터 서 씨는 덕수에게 글공부보다는 장 담그는 법, 아랫사람을 대하는 법, 그리고 상인으로서 지켜야 할 신의와 정직함을 먼저 가르쳤다. 덕수는 서 씨의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였고 밤늦도록 서 씨의 어깨를 주물러 들이며 친어머니 이상의 효성을 다했다. 처음에는 서먹해하던 김진사도 덕수가 글을 읽는 낭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붓글씨를 쓰는 것을 보며 점차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피는 섞이지 않았으나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쌓이니 그것이 곧 천륜, 티안룬이 되어갔다. 세월은 쏜살같이 흘러 덕수는 어느덧 훤칠한 청년으로 성장하였고 과거에 급제하여 진사벼슬을 따내는 형사까지 겹쳤다. 김진사는 덩실덩실 춤을 추며
우리 가문에 다시 인재가 났다. 며 기뻐했고 최 씨는 죽기 전에 증손자를 볼 수 있게 되었다며 덕수의 혼처를 구하느라 바빴다. 덕수는 벼슬길에 나아갈 수도 있었으나 서 씨의 뜻을 이어받아 가업인 장 담그는 일을 계속하겠다고 선언하여 주위를 놀라게 했다. 벼슬은 언제든 할 수 있으나 어머님께서 일궈놓으신 이 명가, 명자의 혼을 지키는 것은 저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덕수의 결심에 서 씨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평생 과업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김씨 종가는 이제 단순히 양반의 혈통을 자랑하는 집안이 아니라 조선팔도에서 으뜸가는 장맛과 덕망 높은 가풍을 자랑하는 진정한 명문가로 거듭난 것이다. 서 씨의 머리에 하얀 서리가 내려앉고 허리가 굽어질 무렵 그녀는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조용히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말을 남겼다. 안방 아랫목에 앉은 서 씨의 곁에는 이제는 완전히 늙어버린 남편 김진사와 며느리를 맞이한 듬직한 아들 덕수, 그리고 그 품에 안긴 손주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창밖에는 그녀가 쫓겨나던 그날처럼 한방눈이 내리고 있었으나 방 안은 훈훈한 온기로 가득했다. 다들 듣거라. 300년 묵은 기와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족보에 적힌 이름 석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덕. 대이호 시련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올곧은 심지다. 내 비록 이 집안의 핏줄로 아들을 낳지는 못하였으나 마음으로 낳은 아들이 이리도 훌륭하게 자라주었으니 내 인생에 더 이상의 여한은 없다. 서 씨의 말에 김진사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서 씨의 쭈글쭈글해진 손을 잡았다. 부인, 내 평생 당신에게 지은 죄를 다 갚지 못하고 가오. 당신이야말로 우리 김씨 가문을 다시 세운 시조시지 주나 다름없소. 덕수 또한 서 씨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어머니의 가르침을 뼛속 깊이 새겨 대대손손 집안의 가풍으로 삼겠습니다. 서 씨는 빙그레 웃으며 그들의 머리를 하나하나 쓰다듬어 주었다. 그녀의 눈앞에 지난 세월의 파노라마가 스쳐 지나갔다. 눈보라치던 밤의 절망, 흉계서에 고단했던 나날들, 그리고 통쾌했던 복수의 순간과 용서의 화해까지.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잘 익은 장마처럼 어우러져 그녀의 삶을 완성하고 있었다. 그해 겨울 서 씨는 잠자듯이 평온하게 눈을 감았다. 그녀의 장례식은 인근 고을은 물론 한양에서까지 조문객이 몰려들어 인산인해를 이루었는데 사람들은 그녀를 김씨 가문의 며느리가 아닌 천하의 큰 어른으로 추모하였다. 그녀가 떠난 후에도 김진사 댁의 장독대에는 여전히 윤기가 흐르고 그곳에서 익어가는 장맛은 변함없이 깊고 그윽하였다. 후대 사람들은 아들을 낳지 못해 쫓겨났으나 스스로의 힘으로 운명을 개척하고 무너져가는 가문을 덕으로 다시 세운 서 씨 부인의 이야기를 전설처럼 입에서 입으로 전하였다. 진정한 핏줄은 몸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태어나고 가꾸어지는 것이다. 김씨 종가 대문 앞에 서 있는 오래된 회화나무는 그날의 눈보라를 기억하는 듯 오늘도 묵묵히 그 자리에 서서 지나는 이들에게 서 씨 부인의 숭고한 가르침을 바람결에 전하고 있었다. 300년을 이어온 종가집의 진짜 주인은 족보 속의 이름들이 아니라 그 집을 지키기 위해 흘린 땀과 눈물, 그리고 용서와 사랑을 실천한 위대한 여인 서 씨였음을 세상은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